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걷어가는 용돈 개념의 돈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선 일을 하는 가족들은 부모님께 용돈 명목으로 돈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집은 4남매예요. 큰오빠, 언니, 저, 남동생 이렇게 4명이고요. 이 중 남동생은 고등학생이라 돈을 내지는 않아요. 큰오빠와 언니는 초대졸, 전문대졸이고 저는 4년째 졸입니다. 처음부터 용돈을 드린 건 아니고 어떠한 시점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빠와 언니는 매달 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드려요. 참고로 저희 남매는 모두 대학 입학 후부터 용돈을 받지 않았고 큰오빠는 군대 다닐 때 용돈을 조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립대를 다녔고 장학금 등등 해서 대학 때 부모님이 등록금으로 쓰신 금액은 세 남매 모두 비슷하거나 제가 더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3학년 때 학교를 쉬고 워홀을 갔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100만 원 정도를 보태주셨고 나머지 비용은 모두 제가 모으고 준비해서 다녀왔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4년제 대학 워킹 홀리데이 졸업 후 1년 취업 준비로 언니와 오빠보다 늦게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에도 언니와 오빠는 가끔 용돈을 주었지만 부모님께는 일정 용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언제 취업하냐고 닥달하셨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중견기업의 해외 영업팀에 입사하게 되었고 연봉이 높진 않았지만 영업이라 제가 하는 만큼 수당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는 연봉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몰랐던 터라 말씀드리지 못했고 그 뒤로 더 받는 걸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고 최근에 오빠를 통해 제 급여, 인센 포함을 알게 되셨어요. 부모님은 왜 연봉을 똑바로 말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시고 저는 인센티브는 매번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며 처음에는 나도 이 정도로 변동이 심한지 몰랐다고 이야기했고 한동안 부모님과 사이가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냉전 진행 중이다가 부모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매달 주는 용돈을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빠와 언니와 같은 돈을 내고 있는데 네 급여가 너네 형제보다 높으니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게 부모님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급여 수준은 인센티브 순서로는 큰오빠, 언니, 저 순서이고 인센티브 포함 후는 저, 큰오빠, 언니 순서입니다. 언니와 큰오빠는 급여 수준이 다름에도 같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인센티브는 변동되는 거고 제가 많이 번다고 많이 주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제가 언니와 오빠보다 적게 버는 걸로 알고 계셨을 때 제가 주는 돈이 더 적지는 않았음에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더 많이 받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가 안 들어오면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의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오빠와 언니는 학교를 2년만 다녔던 것, 해외조차 나가지 않아 본 것 등을 이유로 내며 제가 너무 호사를 누렸다는 얘기를 하셨고, 전 사실 등록금과 워킹 홀리데이 때 100만 원 받은 것 말고는 성인이 되어 지원받은 것이 전혀 없기에 호사를 누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가족들 지원받으며 편하게 학교 다니고 유학 가고 할 때 저는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해서 워홀 비용 모았고 장학금 못 받으면 화내서 학교 성적도 유지해야 했어요. 적잖이 남들보다 고생한다는 생각도 했기에 저런 부모님의 말에 더 반항심이 생겨요. 물론 요새 더 이상한 부모님도 많으시고 등록금 전액 일해서 모으는 친구들도 있었기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움 없이 커온 것에는 감사하지만 지금 이 용돈 문제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감정이 상합니다. 사회생활했던 경력도 훨씬 짧고 인센티브가 완전히 성과급 개념이라 아예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인센티브까지 다 넣어도 큰오빠랑 실수령은 5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인데 용돈으로 더 달라고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돈이 거의 30만 원 선이에요. 제가 부당하다고 하면 다시 너는 호사를 누리고 살았다고 네가 거기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받는 것도 유학도 가고 집에서 지원해줘서 그런 건데 너는 네 생각만 한다 라고 하세요. 참고로 부모님은 워홀을 늘 유학이라 말씀하세요. 또 형제들보다 늦게 일했기 때문에 더 내야 한다는 말도 하시지만 큰오빠랑 비교하면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제 밑에 동생은 집에 돈 안 내려면 오래오래 백수해야겠다고 낄낄거리네요. 언니 오빠가 가정형편 때문에 2년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집에 돈도 없는데 4년제 가서 등록금을 다 내고 다닌 것도 아니고 총 들어간 비용은 셋 다 차이도 없는데 벌이가 더 많다고 그것도 변동이 있는 성과급이 더 많다고 제가 용돈을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본인 소유 부동산도 꽤 있으시고 저희 집은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못 사는 편도 아닙니다. 어머니도 직장 생활 따로 하시고 재테크도 하세요. 두 분 다 돈이 궁한 분들이 아니세요. 오히려 밖에 나가면 잘 쓰고 다니시는 남들 다 돈이 많은 줄 아는 집입니다. 도대체 저렇게까지 저희 형제들한테 용돈이라는 명목의 갈취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기분 좋게 드리려 해도 뺏어내는 듯한 그리고 항상 생기는 이러한 갈등들이 너무 사람을 더 반항심 생기게 해요. 큰오빠가 실수로 말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미안하다고 본인이 보태줄 테니 그냥 부모님이랑 싸우지 말고 돈 내라고 하는데 사실 형제들 잘못도 아니고 괜히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이랑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네요. 더 준다는 오빠처럼 형제들이 너무 착해서 부모님이 이게 당연한지 아시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부모님 말대로 제가 호사를 누리고 살았으면서 만족도 못하고 이기적인 건가요? 추가. 답답한 마음에 글 쓰고 있고 있었는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추가글 씁니다.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의문을 품으시는 게 부모님이 진짜 돈이 있으신 게 맞냐는 말이 많은데 대출 안 끼고 본인 소유 부동산 맞으세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못 사는 편은 아니지만 잘 사는 편도 아닙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건물이 몇 채씩 있는 그런 건 아니시고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신 것도 있어서 당장 돈이 들어오는 그런 부동산은 아니시고요. 그래도 월세도 받으시고 두 분 다 일도 하시고 계시니 부동산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돈을 못 받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세요. 아버지가 가난하던 시절부터 악착같이 돈을 벌어오셔서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시지 않고 모으는 타입이시고 옛날 분이세요. 요새 애들 뽀시랍게 자란다고 욕도 많이 하시고 다 이해하는데 왜 제가 돈을 더 내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저희 돈에 간섭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생활비를 따로 내지 않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용돈이라고 표현하지만 생활비 개념이 포함된 거 맞아요. 막내 동생을 제외한 3명이 일정한 금액으로 내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만 더 내야 한다는 불공정함과 저희 급여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화가 나는 거예요. 글 읽어보시면 느낌 오시겠지만 부모님이 보수적이셔서 남자는 집안일 안 한다는 주의고 오빠는 안 그러려고 하지만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청소 등을 저와 어머니, 언니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어머니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식사 차리시면 저랑 언니랑 빨래하고 식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 등등요. 남동생은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오빠는 그나마 본인 거는 본인이 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 아버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심부름도 저희가 다 합니다. 언니는 원래 유순한 편이고 오빠는 사실 어릴 때는 반항도 하다가 장남이라는 책임감에 그냥 저희 다독이며 다 떠안고 살아요. 그 외 집에서 먹는 거, 생필품 각자 본인이 본인 거 다 사요. 가끔 집에 가전 고장 나도 저희 돈으로 고치고 저희가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은 정말 집에 돈 안 쓰세요. 가전제품도 오빠가 바꿨고 무튼 그렇습니다. 청소가 덜 되어 있거나 방이 더럽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등등 아버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다 큰 언니와 저는 이 나이에도 불려가 혼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혼나고 통금 등 부모님이 만든 규칙 속에서 찍소리 못하며 맘졸이며 살면서 돈도 내야 하는 것보단 돈 몇십 더 내고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적다 보니 제가 생각해도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형제들이 너무 착해서 반역 아닌 반역을 주도해봤지만 제대로 먹힌 적이 없었고 언니는 그냥 묵묵부답, 오빠는 우리가 조금 더 참자 라고 하니 혼자라도 도망쳐야겠어요. 나가 살겠다고 하면 또 나가 살면서 돈 많이 쓴다고 화내시겠지만 저라도 탈출해야겠네요. 적다 보니 마음이 정리되네요. 푸념 섞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제발 코로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누락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은 일을 겪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능동 감시자로 분류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를 누락시킨 사람은 제가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입니다. 가게는 사장 1명, 직원 2명, 알바 1명으로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하는 사람은 총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 일은 7월 11일 일요일 사장님이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날입니다. 사장님은 그날 10시에서 11시 사이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셨다고 말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당일인 일요일 오후 14시 20분경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양성 판정을 받으셨다는 내용에 대해 같이 일했던 직원분의 혹시나 제가 몰랐을까봐 전화했다는 말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저는 오전부터 서울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자차가 없었기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보건소로 향하였고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직원분의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그 사실을 지금도 모른 채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14시 20분에 직원분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그 전화통화에서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것인지, 몇 시에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으셨는지, 왜 저에게 바로 말을 안 해주셨는지에 대해 여쭤보았고 그것에 대한 사장님의 대답은 제가 기억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말해요. 늦게라도 직원이 말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등 이해하기 힘든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이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면 안 될 문제 아닌가요? 라고 물었을 때도 사장님은 저 원래 당당해요. 라는 대답이셨습니다. 제가 만약 코로나 확진이었다면 그 사실도 모른 채 저와 같이 있었던 제 지인들과 타인들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던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조차 제가 왜 이걸 먼저 여쭤보아야 하는지,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사장님의 태도와 네, 저 원래 당당해요 라는 사장님의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워 아무 말 못하고 있자 사장님은 그런 저에게 말투가 따지는 듯한 말투다. 시비 걸려고 전화한 거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앞으로 이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부터는 출근하기 힘들 것 같으니 남은 급여는 계좌로 보내달라 라고 하였고, 사장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런 대답 없이 전화를 끊으시고는 지금까지도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월요일에 저는 일요일의 통화 내용을 포함하여 남은 급여와 사과를 원한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사장님은 답장도 주지 않으셨고, 물론 제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사장님이 역학조사를 받으셨던 두 보건소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사장님은 역학조사 과정에 비협조적이었고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7월 8일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 예상대로 저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밝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보건소 모두 제가 그 가게에서 일했던 사실이나 접촉한 사실은 물론 제 이름조차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황 설명을 하니 그제야 저에 대한 조사를 실행하였고, 7월 8일 사장님이 가게에 들려서 저에게 외부 음식을 주셨고 마스크를 내리고 먹었다고 말을 하자 제가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 능동 감시자가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위 보건소에게 일했던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장님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전해 주었지만 이 역시도 보건소에서는 전혀 인지한 바가 없었습니다. 당일 두 보건소와의 통화 내용에서 사장님이 저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두 보건소 측 모두 실책은 보건소 측이 아닌 사장님께 있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화요일부터 가게를 정상적으로 영업하였고, 제가 알아본 바로 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혹은 고의적인 사실 누락 및 은폐와 감염병 확진자의 근무지 폐쇄 및 직원 격리 조치 미비로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의 내용처럼 두 보건소에게 들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사장님께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는 두 보건소 모두 실책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사장님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가게로 전화해보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사장님은 두 가지 행정지침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셨다는 점과 함께 남은 급여와 사과를 원한다는 글이 담겨 있었고, 사장님은 그제서야 답장을 주셨지만 그 내용은 "너 수학 못하니?" 한마디였습니다. 그 뒤로 사장님은 역학조사에 관련한 답은 전혀 하지 않으신 채 "너 수학 못하는구나" 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신 후 고지 안 하신 사항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았고, 그 후로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러한 사장님의 태도에 너무 억울하여 처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들은 위원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말씀하신 보건소로 전화를 돌려드리겠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제가 그 보건소에는 이미 상황 설명을 하였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익신고를 하라고 적혀 있어서 연락을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후 전화를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곳의 보건소를 포함해서 질병관리본부, 국민권익위원회, 구청, 시청, 경찰까지 모두 전화통화를 해보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말고는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기관이 저희 쪽 일이 아니니 전화를 넘겨주겠다는 입장, 즉 흔히 말하는 떠넘기기를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통화는 언급한 두 곳의 보건소 중 사장님의 역학조사를 담당한 보건소로 다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에서 저희가 보건소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허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는 것이다, 벌금이든 형사처벌이든 가능하다고 적어놓고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하니 제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건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보건소 또는 개인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알 수 없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서 해라. 이런 일로 억울한 사람 많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부를 하나하나 해결은 불가능하다. 라며 해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보건소는 고의적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을 제가 알아서 증명 후에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가게 CCTV를 확인해도 제가 있었을 것이고 사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면 보건소의 핸드폰 속 CCTV 영상을 보여드리면 되었을 텐데 그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 직원이 다 설명하였는데 그 직원이 음성 판정 결과가 나온 것을 알자마자 가게를 정상 운영해달라고 말한 사장님이 과연 저에 대한 것이 기억이 안 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전날 마감 문자를 보냈던 사람을 잊고 공지를 하지 않은 것,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게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 직원 2명만을 진술한 것, 이 행동들이 정말 단순히 저를 까먹었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해당 보건소에서는 저에게 왜 사장이 고의적으로 제가 가게에서 일했고 자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숨겼을 거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이유조차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마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가해 의도를 물어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는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맞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도대체 누가 받는 것이며 벌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한낱 개인이기에 그저 손해배상 청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동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 것뿐입니다. 제가 음성이라 피해보지 않아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니요. 제가 음성이든 양성이든 사장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단순히 3명밖에 되지 않는 가게에서 가장 오래 일한 알바생이고 매주 일하는 날마다 마감 문자를 보내며 양성 판정 확정일 전날 밤 11시 30분에도 마감 문자를 보낸 사람을 바로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하여 보건소에 말 못했다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어떠한 기관도 어느 담당자도 아닌 저밖에 없었습니다. 3번째 사연입니다. 사회경험 이제 1년 반 되어가는 초년생입니다. 20대 중반이고 제가 사회는 잘 몰라 주변에 조언을 구하다 이곳에 올려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써봅니다. 혹시 맞지 않는 글을 썼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 금요일에 1년 계약직을 마무리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전 직장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두 번째, 내가 해둔 서류가 미흡하다. 세 번째, 왜 여기 와서 일을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냐. 첫 번째, 인수인계 후임은 저랑 동갑이고 경력이 있지만 사실상 물경력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저는 후임에게 일주일 이상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3주 전 채용 확정된 당일에도 인수인계 해줬고 그 다음 주에도 하루 시간 내서 해줬으며 퇴사 전 마지막 주에는 하루 종일 붙어서 해줬습니다. 8시부터 7시까지 하루 종일 붙어서요. 참고로 이 업계 평균 인수인계 기간은 3일, 길어도 5일입니다. 여하튼 이후 퇴사를 했는데 매일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전임자니까 받아서 대답해줬고요. 제가 오전에 운동을 다녀서 혹시 못 받으면 카톡 보고 답변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도가 넘은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업무 프로그램 관련된 질문 말고 기본적인 엑셀 사용법 같이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 걸 물어봐요. 셀 채우기 하는 법, 윈도우 스티커 메모 켜는 법 등등이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답해줄 의무는 없을 것 같아서 업무 관련된 질문만 답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 옛 상사에게 연락도 잘 안 되고 일도 자기한테 떠넘기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옛 상사가 저보고 회사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후임이 너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어떻게 인수인계 해줬길래 그러느냐. 저에게 화내는 겁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일 못해가면서 일주일을 인수인계 해줬는데 그렇게 말하니까요. 열심히 알려준 제가 호구된 기분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잘 퇴사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현장 중간 관리직인데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료 직원이 제 퇴사 일주일 전에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 거의 절단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전 그 사고를 목격했고 최초 신고자였으며 이번 수소까지 제가 다 밟았습니다. 앰뷸런스도 탔고요. 상사는 안 간다고 내빼서 제가 탔습니다. 그 사고에 굉장히 충격받았음에도 저는 정신과 약을 먹어가며 좋은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인수인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상사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너무 충격입니다. 두 번째, 서류가 미흡하다. 전 반년짜리 짧은 경력을 가진 채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중간 관리직인데 직업 특성상 선임이나 제 일을 알려줄 사수가 없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검색해보고 비슷한 회사 동일 직책에 전화로 물어가며 최대한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경력이 짧다 보니 몰라서 놓친 서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제가 간 뒤에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저도 그제서야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고요. 해서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언제 나와서 저에게 잘못된 서류를 고쳐두라 하신 겁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고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다음날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전달된 게 금요일이고 문이 잠겨 있어 못 가져온 게 토요일인데 월요일에 옛 상사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 고치러 언제 오냐고요. 전 그때 현재 근무자에게 연락해서 화요일에 갈 거라고 이야기하던 참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 생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옛 상사는 하필 생신 파티 도중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화나서 왜 쉬는데 전화하느냐 소리치셨고 그걸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말 들었으면 좀 눈치껏 끊을 줄 알았는데 저에게 더 언성을 높이시고 심지어 옆에 부모님 계신다고 해도 부모님이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소리치는 거 불쾌하다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겨우 전화를 끊었는데 벼르고 있었는지 화요일에 잘못한 서류 고쳐서 갖다 두러 나오니 저 불러다 앉혀두고 이야기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게 불쾌하다. 자기가 생신 파티 중인 줄 몰라서 그랬다. 그래도 자네가 잘못한 일이니 부모님께 네 잘못을 설명하라. 그리고 자네가 잘못한 서류는 다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틈틈이 오가면서 잘못된 서류 고치고 온 김에 후임도 가르쳐라. 자네가 몰랐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고. 그렇다고 지금 경력 없는 후임에게 이 일을 시킬 순 없지 않느냐. 후임 말 들어보니 네가 일을 떠넘겼다더라.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자네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이 지역 좁은데 자네가 앞으로 동종업계에서 일할 생각이 있다면 잘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잘못된 서류 있으면 틈틈이 부를 테니 와서 일해라. 사실 이것도 순화해서 쓴 겁니다. 한 30분을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혼나듯 혼났어요. 근데 제가 아예 잠수탄 것도 아니고 서류를 안 고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일을 떠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두는 날 보고 서류가 하나 내려왔는데 기한이 좀 남아있기도 했고 제가 앞서 말한 사유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후임에게 보고하는 법 알려줬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하고 가지 않았다고 질책한 겁니다. 애초에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지는 않고 노가다에 가까운 일이라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 가자마자 보고했던 서류입니다. 하는 법도 2번, 3번 알려드렸는데 퇴사 후에도 물어봐서 다 알려줬는데 다른 사람에겐 제가 하나도 안 알려준 것처럼 말했더라고요. 심지어 앞서 말한 서류는 다 고쳐서 갖다 줬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서류 가져와서 밤새도록 일해서 화요일에 가져들어 나왔다가 저런 말을 들은 거예요. 나온 김에 후임에게 일도 더 가르쳐줬고요. 당연히 전에 알려줬던 일입니다. 제가 전에 알려드리지 않았었나요? 하니까 메모를 못해서 잊어버렸대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이후에도 잘못된 서류 보이면 연락할 테니 와서 고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다 알고도 하기 싫어서 안 한 거라는 듯 말하세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못한 거지 안 한 건 절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내가 아는 영역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해도 그럼 지금 자네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냐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반년 코로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심지어 저는 상사의 체면이라는 저와 조금도 관계없는 것을 위해 무려 2달이나 그분의 불합리한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분명 여러 번 거절했음에도 계속 밀어붙이셨고 불합리함과 예산 부정집행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음에도 본인 체면에 정신이 팔려 저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셨으나 어지간하면 다 들어드리려고 정말 노력했고 책임감 하나로 1년 힘들게 버텼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라니 진이 빠집니다. 제 생각엔 제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질책까지 들으니 너무 감정이 상해서 더 해주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떠신가요?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 다 수습하는 게 맞나요?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연락 끊으라고 난리치는데 좁은 지역 같은 업계에서 또 일할 생각이 있으면 일하는 말이 마음에 걸려 참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추가. 사실 여기에 글을 써보라는 친구 의견에 동의한 이유는 제가 혹여나 가스라이팅을 당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입니다. 댓글에 조언해주신 분들, 따끔하게 말씀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연락처 전부 차단했습니다. 직장에서 연락이 안 오니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네요.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고3 여학생입니다.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글 씁니다. 며칠 전 저희 집에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인터넷에 올려보래서 올려요. 아빠라고 부르기 싫어서 애비라고 하는 점 이해해주세요. 오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익명에서조차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은 거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쯤부터 애비한테 참 많이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나쁜 친구들과 엇나가거나 말썽을 부린 적이 없어요. 단지 공부를 못해서 손찌검을 당했어요. 저한테 언니 한 명이 있는데 언니는 영어도 잘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 더 비교됐겠죠. 어렸을 때부터 영어학원, 수학학원 학습지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효자손, 자, 책, 나무 막대기로 무작위로 당했어요. 평소엔 학원을 갔다 오면 오늘 배운 걸 펼쳐보라고 하고 거기서 본인이 문제를 낸 뒤 못 맞추면 또 손찌검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의 숙제를 냅니다. 안 하면 또 손찌검을 당하니 저는 밤을 새가면서 했어요. 또 부부싸움을 밥 먹듯이 하는데 본인들끼리 싸우고 끝나면 모르는데 싸움이 끝나면 엄마는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애비는 화가 안 풀리면 저한테 숙제랑 문제집을 가져오라고 해요. 검사한 뒤 안 하거나 틀린 문제를 고치지 않았으면 또 혼나고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울면 더 혼나고 무서워서 손 떨고 있으면
떨지 말라고 손을 칩니다. 가족여행을 가서도 기분 좋게 갔다가 기분 좋게 돌아온 적이 없어요. 집 앞에 음식점으로 외식을 가도 항상 무슨 일이 터집니다. 애비 기분, 컨디션에 따라서요. 뭐가 문제인지 여행을 갔는데 또 부부싸움을 해서 고모까지 와서 말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외식,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네요. 언니랑 저 둘 다 거부하니까요. 또 저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일요일 아침 9시까지 가야 되는데 다니는 교회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라. 일요일에도 7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려야 되고 교회 앞에 친할머니 댁이 있는데 여길 꼭 들려야 돼요. 할머니가 시키는 밭일도 하고 할아버지가 하는 잔소리도 듣고 와야 됩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도 걸렸었어요. 이렇게 하면 4시쯤에나 집에 옵니다. 교회에 안 가고 싶다고 하면 애비가 난리가 나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는 물론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교회를 가는데 솔직히 초딩 때 크리스마스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잖아요. 교회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면 안 되냐고 했다가 손 들고 서 있기 1시간 했어요. 이렇게 억지로 교회를 다니니 저 19살, 언니 20살,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둘 다 하나님 안 믿어요. 애비도 본인이 문제 있는 거 알았는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아버지 학교라는 곳을 가서 교육도 받고 딸의 장점 20가지랑 3장 분량의 편지를 써와서 앞으로 잘하겠다며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사주며 편지를 읽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변하려나 보다 했는데 1달도 못 갔어요. 그래도 아빠니까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었으니까 라는 생각 하나로 잘 지내보려고 하고 살았어요. 중3 때부터는 공부를 제가 알아서 해서 그때쯤부터 공부 때문에 혼날 일도 없었거든요. 억지로 할 때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점점 커갈수록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손찌검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어버리긴커녕 더 선명하게 기억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가끔 이 얘기를 꺼내면 애비는 옛날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이 불리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끈질기게 따졌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인정하고 사과하긴커녕 뭐가 그리 당당한지 본인이 더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또 한 대 칠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다가오길래 그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그래도 아빠니까 내가 좀 참자 라는 마음이 단 1%도 남아있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어쩜 인간이 저럴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애비한테요. 제가 그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이 날아가고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뺨을 3대 쳤고 그대로 방으로 뛰쳐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3명이 왔는데 그중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욕한 건 정말 아니라고 사과해야 되는 거라고 너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래요. 인터넷에 올려보라는 말을 4번이나 강조하길래 올립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잘못이라고 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 생각은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후회가 좀 되긴 합니다. 더 심한 욕을 할 걸, 나도 효자손 가져와서 있는 힘껏 한 대라도 쳐볼 걸 하는 후회요. 정말 저는 그렇게 개패득 당한 거에 비해 한 게 없거든요. 욕을 하니까 마음에 응어리졌던 게 아주 조금은 풀린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해요. 경찰이 가고 며칠 뒤에 그 나이 많은 경찰이 전화와서 신고 선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안 한다고 했어요. 고작 벌금 몇만 원 내는 거든 고작 교육 영상 몇 시간 이수하는 거든 벌을 좀 받았으면 해서요. 그럼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하길래 가서 3장 꽉꽉 채워서 쓰고 지문 도장까지 찍고 왔습니다. 이때도 저한테 인터넷에 올려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올립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알려주세요. 추가,
어제 글 쓰고 댓글이 안 달려서 그냥 나가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와 보니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럴 거면 정리 좀 하고 쓸 걸 그랬어요.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처음부터 글을 쓸 생각이 아니어서 112 전화 신고 내역 출동한다는 문자, 수사관 배정 문자 다 지웠어요. 친구들이랑 폰 볼 때 혹시라도 볼까 싶어서요. 친구들한테는 절대 알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얘기가 증거 없이는 못 믿을 얘긴지도 몰랐네요. 이렇게만 쓰면 더 주작 의심하실까봐 찾아보니까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본인에 한해서 신고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대요. 10일 안에 답변이 온다는데 늦더라도 댓글에 꼭 올릴게요. 그리고 지역은 충남이에요. 저도 맘 같아선 무슨 동 어느 경찰서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 아직 몇 달은 이 좁은 동네에서 살아야 돼요. 일이 커지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셨는지 학교 학년부장 선생님이 제가 경찰 신고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 한 명이라도 알고 있는 게 되게 감정 소비 심하고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글을 삭제할까 생각했지만 이대로 삭제하면 그냥 주작이라고 결론 날까봐 증거 올리고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제 폰을 왜 보냐고 하는데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한 명이 폰을 들고 있고 주변 애들이 그 폰을 같이 보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꼭 폰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아 맞다 이거 봤어? 하면서 자연스럽게요. 또 이것 때문에 주작이라고 말 나올 줄은 몰랐네요. 주작이라고 믿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